주제 통합 7강 볼게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론자들은 언어 사용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간주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 사용이라는 것 또한 무엇에 의해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 그러니까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대표적인 행동주의론자인 스키너는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했다.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거나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보상을 주면 자주 할 거고 그 다음에 처벌하면 잘 안 하겠죠. 행동주의자들은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와 감소시키는 처벌을 통해 인간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스키너는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 습득도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같은 관점이죠. 그는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 행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시 아기가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말했을 때 부모가 칭찬하거나 미소를 띠면 그 보상으로 인해 아기는 해당 언어를 계속 말하게 된다. 반대로 아이가 단어나 문장을 틀렸을 때 부모가 표정을 찡그리거나 무시하면 더 이상 그 언어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보상과 강화와 처벌 이거죠. 또한 스키너는 아동이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 지금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 상호작용이 통해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적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더해 스키너는 단어 사이의 연상작용을 통해 이에 더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단어 사이의 연상작용을 통해 아동이 문장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었죠. 아이가 개가 짖는다와 같은 문장을 모방하여 배우면 개는 뒤에 나올 짖다에 대한 조건에 대한 자극이 된다.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짖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연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를 학습한다. 그리고 아동은 이 틀의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체하는데 이러한 연상과 반복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스키너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환경, 상호작용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걸 모방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아닌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의 결과 등을 중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언어 습득에 대한 그의 이론은 환경의 결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재적 정신적 특성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만 본 거죠. 내적인 요소들은 무시한 거니까 간과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동을 둘러싼 언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나 지문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득주의론자들은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봤다. 대표적 생득주의론자인 촘스키는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이 있다. 이게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재적 언어라고도 불리는 언어 능력이 인간 내의 언어 습득 장치 LAD에 담겨 있다. 그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의 규칙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니까 반대지. 앞에서 나왔던 이 스키너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자극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내재적으로 이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 지식 체계가.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다. 그리고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있고 후천적인 이 경험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다.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경험만으로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선험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언어를 쓴다고 한다면은 집에만 있거나 TV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문제도 발생하죠. 자, 각기 다른 인지 능력과 언어적 환경을 가진 아동이 일정 시기에 대부분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언어 능력이 발현되고 이를 통해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언어 습득 장치가 결국 잘 활용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쓸 수 있다. 한편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에서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 세상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죠. 한국어.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개별 언어만의 특수성이 존재하죠.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까? 촘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최초 상태에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도 있지만 다양한 선택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매개 변인. 최초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 매개 변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위에는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우고요. 자,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아동이 특정한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의 구조에 맞게 매개 변인이 조정되어 아동의 언어 지식이 변화된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안정 상태로 간다. 인간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최초 상태에서 특정한 언어의 문법을 배우면서 매개 변인의 조정을 거쳐 안정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원래 언어적인 지식 체계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정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이 작용을 하는데 그 매개 변인은 각 나라마다 언어의 특성이 다른 거지 그거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촘스키의 얘기인데 결국 촘스키는 인간의 내적 능력 이거를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번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바로 갈게요. 3번. 3번. 자, 나와 달리 가에는 얘가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정리한 거 다 일치하지 않는 거. 언어 사용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적인 요소, 맞죠? 행동을 강화하는 자극과 약화시키는 자극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처벌과 보상, 맞죠? 인간은 언어 지식 체계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언어를 학습하면서 점차 언어의 지식 체계를 갖춰간다. 아니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3번 바로 틀렸네. 언어 습득은 인간만이 가진 생물학적 능력으로서 인간은 내재적 언어를 바탕으로 문법을 활용한다. 내재적이다. 그렇죠? 내적 능력. 두 학자에 대한 비교. 스키너는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행위의 결과를, 촘스키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 내재된 언어 규칙 체계를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언어 습득 장치의 존재를 주장하게 될 수 있는 사례. 자,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인간의 내재적인 거, 선천적인 거, 그치? 내재적이고 선천적인 요소야. 자, 그러면 말실수를 따라하는 건 외부적인 요인이죠. 정서적 불안으로 느린 언어 발달은 이건 정서적인 상황이고, 인지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례는 그냥 인지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고, 언어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아이가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거는 이거는 스키너의 외부 자극이죠. 그러면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 체계가 선천적으로 있다, 내재적으로 있다라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가의 스키너와 보기의 비고치키의 공통점. 자, 비고치키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언어 발달의 관계 파악을 주된 목표로 삼고 역시 외재적 요소죠. 언어 습득에 대해 연구한 결과 언어는 사회적 현상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나 교사 혹은 자신보다 앞선 또래와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성인이나 또래의 적극적 도움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공통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야. 하지만 그는 아이가 주변 사람에게 주어진 언어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거나 강화와 처벌에 따라 언어를 배우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언어적 자극을 주는 존재들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언어를 습득하는 적극적 존재. 이거는 차이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I를 주어진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는 소극적 존재. 보기는 아니야. 보기는 아니죠. 언어 습득 연구에서 외부적 환경보다 아동의 정식. 아니야. 외부적 환경을 중시한 거야. 둘 다. 아이와 언어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언어 습득에 많은 영향. 그렇지? 둘 다 환경적 요소, 외재적 요소를 중시했다. 3번 공통점. 아이가 잘못된 언어 행동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전혀 관련성 없고요. 아동이 언어를 습득한 데 있어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와의 교류가 중요하다. 관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자, 태어나자마자 주변인들과 격리된 채로 자라다가 발견된 어린아이 갑과 을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죠. A는 스키너, B는 촘스키에 따라서 가르쳐서 의사소통을 했다. 자, 그럼 봅시다. A는 연상과 반복을 통해 문장의 구조를 학습하고 다양한 문장을 구사한다. 그러니까 스키너의 관점 보시면 되죠. B는 만약 아이가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매개 변인이 조정되지 않아 개별 문법으로 나가지 못했다. 자, 다른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는 매개 변인이 뭐 하는 거야? 조정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조정돼서 된 거지. 이게 촘스키의 얘기였죠? 2번 틀렸네요. 정답. A와 B는 모두 아이가 방치되었을 때 언어 경험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케이. A는 언어 모델이 되고 자극을 제공해주는 대화 상대의 역할. B는 안정 상태에 도달하고 촉매를 제공한 역할을 했겠죠. 오케이. A는 아이에게 모방할 수 있는 언어적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모방하는 거죠. B는 아이가 타고난 언어 능력, 선천적인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스키너와 촘스키의 이론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어휘 문제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바로 갈게요. 3번. 외어 있지 아니함 암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귿의 단어는 어떤 거였냐? 구사예요. 구사. 구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3번하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